네,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 DSR이 제2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네, 한편 금융 안정을 해치는 불법 사금융은 연 24% 이자를 넘기면 전액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만 무효로 보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중앙대 경영학과 송수영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죠. 규모 측면을 살펴봤을 때 교수님, 네. 이 가계부채요. 다른 나라 비교하면 이게 정말 많은 편인가요? G20 그러니까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스위스가 굉장히 제일 높고요. 128% 정도 나오고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그다음에 한국이 한 96% 나옵니다. 그래서 20개 국가들 중에서는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전체 GDP에 대비해서 부채는 38%로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우리 가계 부채는 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증가가 됐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가 전체 소득에 비해서 부채는 작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법인들 측에서는 부채가 적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8%였는데 이 5%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DTI라든가 LTV 비율들을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다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대책 덕분에 5%대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증가 금액은 더 커졌지만 증가율은 5% 대비율 정도로 제시를 하면 저는 이 금융권까지 DSR을 확대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는데요. 과연 그렇게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리를 해서 5% 관리를 방안을 했다가 실패한 적은 있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관리를 해야지 최소한 가처분 소득 오른 소득만큼보다는 부채 비율이 적게 올라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소득 대비 소득이 올라가는 금액이나 그 규모 성장률에 대비해서 부채가 성장하는 속도는 그보다 좀 낮아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가계 부채가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을 주고 더구나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담이 증가되면 소위 말해서 가처분 소득 자체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그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에 DTI라든지 LTV를 낮춰주는 바람에 급격하게 소위 말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 갭 투자라고 그런 것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하는데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도 5% 정도로 5.8%에서 5%로 성장률을 늦추게 되고 앞으로 점점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성장하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감소하게 되면 이 부채를 얻으려고 하는 신규 부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도 저절로 해소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성장률 자체를 늦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변수를 따져본다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은 6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속도 자체는 더뎌진다고 하지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채 관리의 질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본다면 질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거죠. 박근혜 정부 때 한 160이었는데 지금 한 180%대까지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180만 원을 갚아야 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은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4년 전에 노무라 정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가계빚 상환 능력 5년 후에 급격히 악화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보고서까지 발표할 정도에 있는데 그 당시 문제점을 잡았던 것들은 뭐냐면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대출 이자만 낸다. 부동산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만 네. 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전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에 안 잡히는데 우리 집을 사게 되면 보통 전세를 끼고 사가지고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건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하락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불안한 신호가 50대 지금 가처분 소득 비율이 작년에 보니까 금융위기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2% 정도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불안한 신호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양질의 관리를 위해서 좀 정부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는데요. 네. 양질의 관리를 한다는 것이 부채가 절대적인 액수나 이런 데서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양질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채가 현재 있는 규모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자와 원금을 더 많이 갚아 나가는데 돈을 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성장률 자체를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금씩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GDP는 성장을 그래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나왔던 OECD에서 중간 발표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한국은 0.2% 정도 줄여가지고 2.6%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속도에 있어서 부채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양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부채를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는 거는 이거는 충격이 너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면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가 급격하게 즉 소비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이자와 원금 갚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어찌 됐건 금융위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이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이제 올해 2분기인 이금융권에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대출의 규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게 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인 거잖아요. 강도 높은 예. 대출이죠. DTI보다 더하게 DSR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금융 모든 부채를 다 포함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카드론이라든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DTI가 시행될 때보다 대출 금액이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영업 방식이 조금 현장에서 바뀌었던데 어차피 부동산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신용대출로 지금 이제 권한다고 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앵커님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정도에 계신 분들은 신용대출 2억까지 그러니까 집 사는 걸 포기하신 분들 부동산 담보대출만 없으면 신용대출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지금 대출을 해주는 연금정책으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이 단순히 손만 놓고 있으면 은행을 막았기 때문에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예외적 조항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병원비를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 DSR에 한 70%가 해당되면 대출이 안 되더라니까요. 네. 사실은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위험 대출로 은행에서는 70% 정도만 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나는 건수가 별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쓸 수 있는
대출들은 좀 병원비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빼나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DSR이 만약 이금융원까지 확대된다면 네. 어떤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 신규 대출에 적용되겠죠. 이미 기존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금리라든지 옛날의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DSR이라는 거 적용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총 부채, 즉 가계 부채 중에서도 뭐 카드론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다 포함돼서 이거를 어떻게 갚아나갈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은행권에서 하게 되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대출은 많이 억제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 부채 중에서 특히 그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자체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규 대출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용 대출을 늘린다는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가처분 소득, 즉 월급을 얼만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현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그분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은행권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손해를 볼 위험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편 이제 연 24% 넘는 대출 이자는 전액 무효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등록 대부 업체에서 만약에 내가 연 29%로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납부한 연 29% 이자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19%가 현재 24%거든요. 예. 법정 최고금리 법정은, 말씀하시는 예. 거죠? 법정 이자가 네. 쉽게 말하면 2부 이자예요. 네네. 그런데 사채에서 3부 이자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2부는 무조건 갚아야 되고 1부 이자만 안 갚아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3부든 4부든 주고 나서 2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체 대출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는 것들을 예.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징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서는 지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파격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근데 저는 전액 무효하니까 이게 또 받아들이는 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역사적- 이런 사례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자 금지법이 있었고요. 이슬람 과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세 시대까지 가시는 거 그러면 뭐 최근에 영국의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리대금 업체를 네. 이제 론 샤크라고 예, 표현을 예. 하는데요. 그 불법입니다. 그 자체로서. 네. 그래서 현재 24%라는 그 이자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이자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소득이 낮은 1순위에 해당되는 소득계층이나 이런 데서 정부가 복지금을 지급해 주어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높은 이자에 묶여 있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자를 갚고 원금 갚는데 돈을 써버리고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4%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는 정부가 현재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특히 그 중에서도 복지를 같이 누리면서 하위 계층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도움을 주되 그분들이 실제로 또 소비도 같이 늘릴 수 있게 돼서 그다음에 네. 복리도 늘어나는 이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법정 최고금리 또 이제 인하가 돼서 24%인 거고 저희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4%로 내려가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뭐였냐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대부업 쪽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근데 대부업 쪽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저신용자 차주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불법 그 고금리 대출 쪽으로 음성적인 대출 쪽으로 또 빠질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억제하는 게 우선이냐. 그러니까 뭐 적절한 대출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게 교수님 논리셨고 한편에서는 또 저소득자들을 너무 이제 오히려 이런 식의 보호 장치가 내모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반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도 24% 초과된 부분에 전액 무효를 하겠다는 것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 이상은 받지 마라.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방식은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은행이 안 해주고 금융회사가 안 해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신용자, 금융취약층에 대해서 제도권 금융이 어떻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면 뭐 24%도 여전히 높은 금리인데요. 저신용자가 그런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저성장 시대에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비상사태라면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복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도움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사금융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급하게 그렇게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네, 말씀하십시오.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보여한다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중앙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 병원비가 150만 원 정도 돼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20일만 있고 30일만 있으면 더 금액이 불가하게 늘어나니까, 속된 말로 우습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부채 있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정도로 치료받고 돌아가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DSR도 마찬가지예요. 너 분수에 맞게 집을 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은 기분 나쁜 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책이 맞다고 보는 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예전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반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원천적 원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선례를 반복한다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고, 그다음 네.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주택 문제를 같이 더불어 함께 제시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네. 많이 좀 네.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송수영 교수, 김대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